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등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가 후반으로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고요. 외국인 6,200억, 기관 4,800억 매수하면서 1조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외인 722억, 기관 투자자 마이너스 36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75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위로 고점을 높였다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에 대한 지표가 쉴 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고 그 상위 종목 두 개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지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좀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두 개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 종목도 좀 올라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좀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단 2800선을 돌파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투자자 6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어제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또 추가로 크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2일부터는 꾸준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7천억 정도 금융 투자에서 들어왔지만 사실 나머지 투자자들은 크게 매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가 완벽하게 코스피를 좀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고점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조금 약했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 넘어서 이제 1000포인트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고점을 점점 높이는 그런 추세가 아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수를 크게 올렸던 2차전지 관련 테마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지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720억 매수하면서 전날도 매수를 했고 21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최근에는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좀 공격적으로 코스닥을 매수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은 1340원으로 1.5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율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다행히도 2347원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 안에 지금 갇혀서 환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외 증시도 오늘은 다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0.6% 정도,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0.2%, 0.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다시 좀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같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2달러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1.8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지금 변동 없는 상황 속에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하죠. 그래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23% 수준으로 전날과 거의 유사하고요. 크게 더 반등하지는 않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뭐 비슷한 자리를 횡보를 하고 있고요. 고점을 찍고 떨어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국채금리가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제 국채금리도 안정화되고 원달러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좀 더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원 하락해서 0.5% 하락했고요. 17,2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조금 이제 많아지는 듯 하면서도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7,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좀 지수를 반등시키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별 거래는 410만 주로 전날보다 더 감소를 했고요. 최근에는 거래량을 한 400만 주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100만 주대, 200만 주대로 거래량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3월 15일부터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는 데 5일 정도 이렇게 밀어 올렸다가 옵션 만기 이후부터 다시 증시를 좀 이렇게 종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자, 3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또 만기 관련해서 마지막 날에 또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움직임이 만기일에 계속해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기 31일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곡차곡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도 떨어져서 60일, 21선을 찍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번 밀어 올리고 차곡차곡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로 진행 중입니다. 21선 여기서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전처럼 21선을 찍는 척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반등을 시킨 그런 추세를 보았을 때는 내일은 양봉이 좀 나오면서 밀어 올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찍고 추세를 상방으로 살려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여전히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크를 찍고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분위기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쯤 이번 주 안에 좀 한번 거래를 다시 증가시키면서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 일주일 동안 또 계속 내리기만 했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던 그 구간을 뚫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년 단위로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앞으로에 대한 세계 시장, 에너지 시장은 확실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면 2만 원대를 이제 돌파하는지, 2만 원대를 들어갔을 때 호가 단위가 이제 5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힘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은 오늘 3월 달은 계속 이제 거래량이 늘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고요. 이왕이면 4월도 좀 힘을 좋게 받아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이제 19만 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에서 유일하게 매수를 했고요. 투신 보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18만 주, 사모펀드가 8만 3천 주를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또 차익 실현으로 뱉어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외국인 투자자처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이제는 17%를 넘어서 20%까지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횡보하는 구간에서 아주 많은 수량을 매수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소스가 나오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을 한번 기다려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련 테마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519만 주죠. 네. 그래서 전날보다 한 3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크게 뭐 계속해서 변화 없이 510만 주 정도 요 수준에서 뭐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별 거래도 크게 증가 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잔고가 뭐 변화가 크게 되면 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큰 변화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가 오늘은 체결이 228만 주, 상환이 230만 주 진행되면서 체결 상환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의 체결 170만 주 이후에 체결 상환이 또 이렇게 동시에 크게 늘어났고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주기적으로 이런 대차 잔고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주대가 저렇게 나온 건 좀 오랜만이긴 하지만 100만 주대로 늘렸다가 줄었다가를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체결 상황이 좀 비슷하면서 잔고는 2,350만 주 정도로 뭐 거의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에도 대차 잔고 상환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체결이 이대로 계속 늘어나는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을 보겠습니다.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신한증권이 48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매도에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 창구로 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직접적인 외국 증권사에 대한 매도는 UBS와 다이와 뭐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었고요. 전날에 이 수급도 뭐 별로 중요한 수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종목 상세입니다. 이 종목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40만 주 플러스였는데 당일이 426만 주 플러스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아한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중에는 크게 올리지 않고 떨어뜨리면서 이런 수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이제 만기와 관련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차와 관련이 되었을지 공매도와 관련이 되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확실한 것은 이전에 공매도 잔고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와서는 계속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420만 주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보율이 17.7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단숨에 이제 18%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그래프를 보면 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때부터 해서 이때는 이제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기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늘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고 하니 2023년 10월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한 지금 이대로에 대한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은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4월, 5월, 6월 정도에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하나씩 오픈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공매도 잔고로 많이 쌓아놨던 그런 물량들을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인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4월 이후 이제 정치적인 이슈 좀 끝나고 나면 다시 그런 원래의 이슈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볼 거고, 특히 6월 정도 되면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번 주 내내 다시 매수를 시작할지, 아니면 하루 이렇게 바짝 매수했다가 매도를 할지, 과연 이 물량이 왜 들어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네, 보았고요. 네,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에 대한 입찰 제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한수원에 대한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제한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게 일어난 이유는 지난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난 2020년에 한빛 원전 5호기 정기 검사 중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건과 관련해서 한수원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찰 자격 제한이 들어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찰 제한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올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런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그 공사 관련해서 좀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회계 처리도 그렇고 좀 바이오매스 관련 그런 입찰 제한이라든지 이번 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큰 공사건들을 많이 진행했었고, 특히 이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그 시기에 좀 그런 사건들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건들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과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제한으로 들어왔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에는 큰 영향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입찰 참가 제한은 이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CEO가 상승 랠리 속에 자사주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홉킨스 CEO가 자사주 59,768만 8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각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은 어떤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많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자사주 처분 자체는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어제도 좀 하락을 해서 월가에서 제시한 4.5달러 수준까지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달러 수준에서 4달러 증가한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전에 워낙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공매도를 활용한 것인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SMR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사그라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수요에 지금 이 태국과 필리핀도 원전 개발로 선회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긴데요. 동남아에서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모든 계획을 폐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동남아도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그런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필요한 전력이 계속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고 소형 원전 개발에 또 이제 그런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30년쯤에 소형 모듈 원자로가 도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은 태국 정부가 오는 9월에 공표하는 국가 에너지 계획에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포함시킨다라는 계획이 있다는데요. 발전 용량이 7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조만간 관계 기관들이 이제 건설 부지 조사를 나선다라고 합니다. 근데 70메가와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모델에 대한 용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뉴스케일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홀텍사도 160메가 정도고요. 우리나라도 ISMR이 110메가 정도가 되고요. 웨스팅하우스라든지 GE 히타치사라든지 웬만한 그런 기업들이 모두 다 300메가와트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76메가와트급으로 유일하게 100메가와트급 아래로 지금 모델을 선정한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그 뉴스케일 파워에 모듈 하나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 쪽에 뉴스케일 파워가 세일즈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태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계속 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4년 내에 SMR 건설 착공에 나선다라는 방침인데요. 2032년이면 사실 2029년 정도에 2028년 정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지금 SMR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바탄 원전도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수원이 필리핀과 협력해서 부지 조사를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33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 아니 소형 그런 실험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업용 원자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사고 때문에 원자력은 확실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재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이제 냉각만 잘 시켜준다면 원자로에 대한 폭발이 지금까지의 그런 이 원자로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제 전력이 끊겨서 냉각수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대응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이 계속해서 이제 전력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예비 전력을 붙여가지고 원전을 계속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비 전원을 아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인데요. 그런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라든지 아니면은 폐기물 연구 처리 보관 장소 그런 것들을 좀 잘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다시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중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사용률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건설이 미국과 함께 합작으로 불가리아 쪽에 수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뭐 그냥 거의 수주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줄로두이 원전 파트너십 체결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건설에 대한 본계약이 거의 뭐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발전 시민당 등 다수 정당이 불가리아 내에서 원전에 대한 건설에 찬성을 했고요. 현대건설도 이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게 이제 2기 정도기 때문에 전체 건설 비용에서 7조 정도를 현대건설이 이제 수주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건설 그 협력업체들은 확실히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가리아 원전의 그런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현대건설과의 그런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도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어느 쪽으로 또 이 원자로를 줄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K 컨소시엄과의 그런 협력을 고려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주는 것도 저는 웨이싱하우스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 협력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쪽에서도 또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도입하기로 또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시장에서도 그런 미국과 현대건설의 합작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도 무산되었던 원전을 도입을 재개하는 의지를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도 앵그란가요? 이 발음을 잘 모르겠네요. 3호기 건설 재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세계 각국이 지금 뭐 대륙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유럽이 특히 지금 원자력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 브라질,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이라크, 중동, 네, 그다음에 프랑스, 뭐 서유럽, 동유럽 할 거 없이 지금 모두 다 계속해서 이 원자력을 중시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뭐 아니면은 그 주변 국가들, 뭐 인도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를 높이자면서 원자력 발전을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정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원자력 발전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냥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주목이 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경제성과 그 다음에 이 안보라고 할까요? 에너지의 안정성 vs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은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치명적인 그런 이 문제죠. 그런 것 중에서는 사실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10년에 한 번꼴로 지금 큰 사고가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안정성만 생각해가지고는 이 경제성과 에너지에 대한 안보를 살리기에는 역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RE100이라든지 뭐 CFE100이라든지 전 세계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탄소입니다. 무슨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무슨 에너지가 맞고 무슨 에너지가 틀리고가 아니고 탈탄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죽이자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한쪽을 너무 극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쪽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해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각 에너지원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에 따른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ESS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송전망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무조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두 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상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지 아리백의 신재생에너지 외에 재생에너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는 독일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 바이오매스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 야당은 너무 태양광과 풍력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 이 대형 원전에 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에서야 원자력 발전을 5기, 6기 짓는다고 해도 2034년에야 그 원자력 발전이 하나씩 운영이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5.6기가와트 정도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무언가로 이제 메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머리를 이제 싸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LS 전선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런 변압기, 전선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정치적 큰 이벤트를 앞두고 서로를 어필하기 위해 너무 극단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기자재 위주로의 생산을 한다면 일단 우리에게는 그런 전반적인 기자재가 골고루 투입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로라든지 해상풍력 터빈이라든지 ESS라든지 뭐 태양광 이 EPC라든지 그런 걸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합작해서 또 이 사우디 쪽에 납품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이 물 부족 국가가 다시 지금 물이 채워졌긴 했지만 작년에는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에너지 플랜트 영향은 저는 뭐 이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 발전이 무조건 옳다, 뭐 태양광은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화로운 사용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고 틀리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의 추세를 보았을 때는 탈탄소로 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다시 원자력 발전이 소외되었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느껴지고 있고요. 이 에너지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제조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탈탄소의 이 테마에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믿고 계속 저는 투자를 해볼 거고요. 다음 달에 있을 그런 뭐 이벤트와 큰 상관없이 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